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 가장 먼저 전해드릴 뉴스,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한국 경제가 26년 만에 가장 좋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취업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역설적인 상황부터 시작해서 역대 최대 회계 과징금을 맞은 영풍 이야기, 그리고 정유공장에 AI와 로봇이 들어간 현장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곳이 있죠.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매달 각 나라의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지수를 발표합니다. 이걸 경기선행지수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한국의 6월 경기선행지수가 102.87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2000년 4월에 103.06을 기록한 이후로 꽤 무려 2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거예요. 100이 기준선인데 100보다 높으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나빠질 거라는 뜻이거든요. 102.87이면 상당히 낙관적인 수치인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OECD가 지수를 발표한 17개 나라 중에서 한국은 멕시코의 103.0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미국이 100.80, 일본이 100.30, 독일이 100.72인 걸 생각하면요. 주요 선진국들보다 확실히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이 그만큼 밝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지수가 한 달 반짝 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24년 12월에 비상계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지수가 99.29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 1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18개월 연속으로 올라온 겁니다. 꾸준히 회복해온 거죠. 실제 경제 성적표도 좋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즉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8%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OECD 35, 개회원국 중에서 덴마크의 1.9%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겁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8%나 성장한 거예요. 정부도 자신감이 붙었는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3%로 잡았습니다. IMF나 OECD, 한국은행 같은 기관들이 전부 2.5에서 2.6% 정도로 전망한 것보다 꽤 높은 수치인데요. 한국은행도 8월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을 3%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만약 실제로 3%를 넘기면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 성적을 거두는 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다 좋은 얘기인데요. 문제는 고용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일자리는 왜 안 늘어나는 걸까요? 6월 고용 동향을 보면요. 고용률이 63.4%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개월 연속 떨어진 거예요. 특히 심각한 건 청년층인데요. 15세에서 29세 사이 취업자 수가 19만 7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이게 44개월째, 그러니까 거의 4년 가까이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산업별로 보면 상황이 더 뚜렷합니다. 반도체로 경기가 좋다고 하는데 정작 제조업 고용은 9만 7천 명이 줄면서 24개월째 감소세입니다. 건설업은 6만 7천 명 감소로 26개월 연속 줄고 있고요. 농림업도 뉴비도 9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걸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끌어올리는 건 반도체 수출이에요. 6월 수출이 전년 대비 70.9%나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돈은 엄청 많이 벌지만 사람은 그만큼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산업인 거죠. 공장 자동화가 되어 있으니까요. 반면에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건설업이나 서비스업의 지입은 중동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고용 부진을 인정하면서 미국과 이란 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는데요. 전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개선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지금 한국 경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성적표는 역대급으로 좋은데 그 혜택이 골고루 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이런 걸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이 경제를 이끌면서 전통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라톤 대회에서 한 선수가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기록은 역대 최고인데 정작 같이 뛰는 나머지 선수들은 하나 둘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전체 대회 성적은 좋은데 완주하는 사람은 줄고 있는 셈이죠. 지금 한국 경제가 딱 이런 모습입니다. 반도체라는 에이스 선수가 전체 성적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나머지 산업들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고용이라는 숫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재정경제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서 성장률 목표를 3%로 잡으면서 동시에 고용 확대를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다만 그 효과가 체감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풍이라는 회사 이름 혹시 들어보셨나요? 비철금속을 다루는 기업인데요. 이번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회계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무려 204억 7,410만 원입니다. 같이 제재를 받은 고려아연도 84억 2,8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요. 합치면 약 289억 원이에요. 회계 사건으로는 전례 없는 규모입니다. 그러면 영풍이 뭘 잘못한 걸까요? 핵심은 석포제련소 문제입니다. 영풍의 석포제련소는 경북 봉화에 있는 비철금속 제련 공장인데요. 이 공장이 중금속인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해서 환경부로부터 이미 281억 원의 과징금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를 정화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회계에는 충당부채라는 개념이 있어요. 미래에 반드시 써야 할 돈이 확실할 때 지금 장부에 미리 비용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토양 정화하는데 100억이 든다면 지금 장부에 100억을 부채로 미리 적어놓는 거죠? 그런데 영풍은 이걸 안 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아예 충당부채로 인식을 안 했고 2023년에서 2024년에는 법규상 인정되지 않는 정화 방식을 적용해서 금액을 확 줄여놓는 거예요. 이 충당부채를 줄이면 뭐가 좋냐면 장부상 비용이 줄어드니까 회사 재무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공장이 멈추면 당연히 생산을 못하니까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영풍은 2023년 자산 가치를 평가할 때 이 조업 정지로 인한 손실을 아예 빼버린 거예요. 기업의 자산 가치는 앞으로 그 자산이 얼마나 돈을 벌어줄 수 있느냐로 계산하는데요. 공장이 멈춰서 못 번 돈을 계산해서 빼면 자산 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오는 거죠. 결국 손상차손, 그러니까 자산 가치 하락을 인정해야 할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영풍 측은 이게 회계 기준의 해석 차이, 그러니까 추정의 영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경 정화 비용 같은 건 미래에 얼마나 들지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금융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적 의무가 명확한 비용을 안 잡고 불리한 사실을 자의적으로 빼는 건 추정의 문제가 아니라 고의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과징금 수준이 중과실이 아닌 고의로 결정됐고 전 대표이사에게도 해임 권고에 해당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외부 감사를 맡았던 대주회계법인도 10억 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요. 영풍과 고려아연 모두 앞으로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한 기업의 회계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기업이 환경 관련 리스크를 재무제표에 얼마나 투명하게 반영하느냐가 기업 신뢰도를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환경 비용을 먼 미래의 이야기로 봤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204억짜리 벌금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좀 쉽게 비유해드리면요.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100만 원 나올 게 확실한데 가계부에 이 돈을 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가계부만 보면 돈이 100만 원 더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영풍이 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환경 정화에 들어갈 비용이 확실한데 장부에 안 적어서 회사가 더 건강해 보이게 만든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속은 셈이 되는 거예요.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제재의 본질이 회계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제대로 반영했는지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환경 비용과 잠재 손실을 축소하는 회계 관행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는 거죠. 마지막 뉴스입니다. 정유 공장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거대한 탱크, 복잡한 배관, 안전 못 쓴 근로자들. 이런 모습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제 여기에 AI와 로봇이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GS칼텍스가 여수 공장에서 진행한 상반기 대정비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대정비라는 게 좀 특별합니다. 정유 공장에서는 TA라고 부르는 대규모 정기 보수를 하거든요. 공장 가동을 완전히 멈추고 주요 설비를 전부 점검하는 거예요. GS칼텍스는 올해 5월부터 약 60일 동안
총 9개 공정을 대상으로 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예산만 약 2천억 원이 들어갔고 하루 평균 3,000명의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공장 하나 점검하는데 2천억이라니 엄청난 규모죠. 정유 공장이라는 게 그만큼 크고 복잡한 시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정비에서 주목할 점은 GS칼텍스의 디지털 AI 전환 전략입니다. 줄여서 닥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략을 본격적으로 적용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쓰였는지 살펴보면요. 먼저 전동 모터로 열고 닫는 밸브, MOV라고 하는데요.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구글 어스와 3D 모델링을 결합한 모비전이라는 앱을 직접 개발했어요. 공장 전체를 3D로 볼 수 있으니까. 밸브 위치를 찾아서 돌아다닐 필요 없이 앱에서 바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히터 내부에 있는 튜브를 청소하는 로봇도 투입됐습니다. 히터 안쪽은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좁은 공간이거든요. 로봇이 들어가서 정밀하게 청소하니까 사람의 안전도 지키고 품질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안전관리 쪽에서는 AI CCTV가 눈에 띕니다.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안전 걸고리를 사용하고 있는지, 중장비가 위험하게 접근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AI가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정비 기간에는 3,000명의 인력이 한꺼번에 공장에서 작업하잖아요. 안전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사람 눈으로 3,000명을 다 감시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AI가 이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기술 도입의 핵심은 위험한 작업의 자동화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정유산업은 전통 제조업의 대표격인데요. 이런 전통 산업에서도 AI와 로봇 기술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GS칼텍스의 이번 사례는 AI가 단순히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하는 도구가 아니라 수천 명이 일하는 거대한 산업 현장의 안전과 효율을 바꾸는 핵심 기술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런 기술이 확산되면 결국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에서 다뤘던 고용 부진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GS칼텍스 측은 AI와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기 위험하거나 어려운 작업을 대신하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오히려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예를 들어 AI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3가지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공통된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 변화의 양면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 성장의 그늘에 고용 한파가 있고 회계 투명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기업을 압박하고 AI 기술은 산업 현장을 바꾸면서도 고용에 대한 물음표를 남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변화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코노클립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